드디어 이제 기초인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은 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초인문에서는 계산 문제를 따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과 방식이 있다는 것만 너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가 방식 두 가지. 그래서 가액 구하는 것은요, 원가법이고요. 시상가액으로 적산가액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감가 수정액을 빼서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뭐다? 가액 구하는 것과 임대료 구하는 것은 아니고,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적산가액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라고 얘기하고, 적산임료 구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액하고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 경비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오는 거니까는 우리 보통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은 적산가액이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겠고 34회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적산가액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요,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은 몇 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격 구하는 거, 임대료 구하는 거, 가격 구하는 거.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런데 공시지가는 무슨 법이다? 공시지가는 기준법이다 라는 거예요. 공시지가 비교법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법 아니에요. 그래서 공시지가 비교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무슨 법? 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가 되게 쉽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방식을 기준으로? 시장성을 원리를 삼아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나온 거 곱해주면 돼요. 나오는 거 곱해주면 돼요. 얘는 뭐 구하는 건데? 가격 구하는 거고. 얘는 임대료 구하는 거고. 얘는 나오는 거 곱하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사례에다가 사정 곱하고 시점 수정해주고 가치 형성 요인 곱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 개가. 두 개 똑같은데 잘 보세요, 여러분. 거래 사례가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매매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 매매를 가지고 뭐예요? 감정평가할 때 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 뭘 봐줬어요? 사정 보정이 있죠. 사정 보정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정 때문에 싸게 팔거나 사정이 있어서 비싸게 팔았을 경우에 그 가격을 보정, 즉 조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왜요? 사정이 있어서 싸게 팔거나 사정이 있어서 비싸게 팔았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해당 거래 사례, 해당 임대 사례에 해당하는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정 보정이 있다는 소리는 이 사정 때문에 너무 비싸게 팔거나 너무 싸게 팔았을 경우에 뭐예요? 가격을 조정해 준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사정 보정이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보면요, 사정 보정이 있어 없어? 사정 보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예요. 왜? 왜를 물어봐야죠. 왜를? 왜? 얘는 기준이니까요. 기준을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쵸? 기준 하면 이렇게 얘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보정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사정 보정 있다 없다? 사정 보정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지 공시지가에서 시점 수정을 곱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 요인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 사례랑 임대 사례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비싸게 팔거나 사정이 있어서 싸게 판 물건들을 조정해줘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가 없다? 사정 보정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사정 때문에 비싸게 팔거나 사정 때문에 싸게 판 것은 감정평가하는데 감정평가의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정에 대해서 보정, 즉 가격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수익 방식이에요. 세 번째. 수익 방식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무엇을 기초로? 수익성을 기초로. 뭐? 가액 수익환원법, 임대료 수익 분석법. 수익환원법은요, 순수익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는요, 수익 분석법이고요, 수익 임료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수익 따위 필요 적용법입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과 그리고 뭐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원가 방식의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뭐예요? 원가 법과 적산법. 비교 방식의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뭐?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뭐? 공시, 지가, 기준법. 그리고 세 번째 뭐? 수익 방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수익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수익 뭐? 환원법과 그렇죠? 수익 뭐? 분석법이 있겠죠. 그래서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있고요. 계산 문제는 원가법에서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적산가액 구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사례 곱하기, 사정 보정 곱하기. 그쵸? 시점 수정 곱하기, 가치 형성이 곱해서 구하는 거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수익환원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수익 가액 구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감정평가의 3방식하고 7방법에서는 적산가액 계산 문제, 수익가액 계산 문제, 그리고 비교 방식에서의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산가액 34회 출제가 되었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34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2회, 33회 때는 어디서? 수익 가액에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계산 문제도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거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다 찍어냈어요. 여기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그렇죠? 원가 방식에서 나올 수 있다. 적산가액에서 나온다라는 거까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3방식, 7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4조부터 24조까지 쭉쭉쭉 해보죠, 이제.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4조에서부터 24조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한다라는 걸 시작으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표로 하나로 묶어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원가법으로 보는 겁니다.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 목림입니다. 얘네는 무슨 방법으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합니다. 원가법은 뭐예요? 비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성을 기준으로 뭐예요? 원가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건들을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으로? 이거 다시 만들 때 비용 얼마 들겠니? 라는 걸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무엇을? 건물을. 무엇을? 기계를. 그렇죠? 소경목림이 뭐예요? 소경목림이 뭐예요? 소경목림이 뭐예요? 산에 있는 작은 나무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원가법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만 따로 거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예요? 원가법 쓴다. 무엇을 기준으로? 비용성을 기준으로.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겠죠. 거래사례 비교법. 왜? 시장성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일괄평가하는 세 가지. 일괄평가하는 세 가지가 뭐가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 산지와 임목,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 요게 뭐예요? 일괄평가 세 가지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토지만 따로 한다. 뭘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건물만 따로 한다. 무엇으로? 원가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감정평가한다. 무슨 법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아름답잖아. 이거 봐. 아름답잖아. 토지만 따로 뭐야? 감정평가합니다. 공시가 기법입니다. 건물만 따로 감정평가합니다. 원가법 씁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감정평가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씁니다. 왜요?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토지는 따로 건물만 따로 거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소리예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거니까 뭐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시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매매된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을 쓸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일괄평가 세 가지 뭐 토지와 건물, 산지와 뭐 임목, 그렇죠? 나무 함께 하는 거고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이거 나왔죠?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 우리 건물 부분 이건 뭐예요? 전용 면적, 공용 면적 하는 건물 부분. 대지 사용권 뭐예요? 우리 지분이에요, 지분. 땅 지분이라고 얘기한 거고 대지 사용권. 그렇죠? 이게 공동주택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괄평가하는 거 세 가지 뭐 토지와 건물, 산지와 임목,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이게 뭐예요? 일괄평가는 세 가지는 뭐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시장에서 흔하게 많이 함께 거래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땅 팔 때 건물도 같이 팔고요. 산 팔 때 임목도 같이 팔고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함께 거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두 번째, 산림. 생각보다 많이 거래합니다. 과수원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너무나도 흔하죠. 동산, 자동차 뭐 준부동산. 동산은 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대차 비교법은 임대료, 그렇죠, 평가제 쓰는 거고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합니다. 올해 34회 시험에 이게 나왔죠. 다음 중 수익환원법으로 물건 평가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잠깐만. 그러면 수익환원법,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비상장 채권, 기업가치, 무형자산. 이 무형자산에서 좀 디테일이 나왔어요. 무형자산 뭐가 있어요? 저작권, 또 뭐? 상표권, 그쵸? 그리고 뭐? 실용, 신한권, 그쵸? 또 뭐 있어요? 특허권, 이런 것들. 자, 잘 보세요. 다음 중 수익환원법을 쓰는 물건을 모두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나왔어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아시겠죠? 그러면 수익환원법. 자, 앞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혹은 재단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얼마인데를 보는 게 수익환원법인데, 이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해야 될 물건이 뭐라고요? 영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비상장 채권, 그쵸?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한권, 뭐예요? 특허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수익환원법 쓴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형자산들 역시 뭐다? 수익환원법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4조에서부터 감정평가 끝까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감정평가 관한 규칙 2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2조에서 한번 쭉 정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 2조는요. 문제에 거의 나옵니다. 왜? 30한 5번, 6번쯤 되면 문제가 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다음 중 감정평가에 관한 정의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법입니다.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라는 소리예요. 뭐?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가수정한다는 소리예요. 감가수정. 우리 이거를 감가 누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적산법입니다. 적산법. 대상물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무엇을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무엇을 산정할 때? 임대료를 산정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원가법은 뭐예요? 제조자 원가에서 뭐 감가수정해서 감가누계액을 빼서 뭐 구하는 건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거고요. 적산법은 뭐예요? 기초가액에서 기대이율 곱해서 뭐 필요 경비를 더해서 뭐 구하는 건데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그쵸?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뭐 하는 거예요? 사정 보정 체크 중요하죠.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거래 사례랑 임대 사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 그쵸? 곱하기 뭐 시점 수정 곱하기 가치 뭐 형성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 임대 사례 비교, 그렇죠? 사례 곱하기 시점 수정 곱하기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가 없다고? 사정 보정 없다고. 사정 안 봐주는 게 누구라고? 기준!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떴는데 혹시나 사정 보정이 보인다. 바로 틀린 겁니다. 볼 것도 없지. 사정 보정 나오면 틀렸다라는 소리죠. 사정 보정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죠? 두 번째 뭐 곱합니까? 시점 수정. 그렇죠? 왜? 사정 보정이 없으니까 곱하기 지역 요인 곱하기 개별 요인 곱하기 기타 요인이죠. 그래서 기타 요인 우리는 보통 기타 요인을 그 밖의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요인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점 수정 곱하고 지역 요인 곱하고 개별 요인 곱하고 그 밖의 요인을 곱해서 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나오잖아. 봐봐.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원래로 가거나 깎아줘서 대상 물건의 뭐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어떻게 구합니까? 순영업, 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로 구합니다. 순영업 소득은 순수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익 나누기 뭐 환원 이율이다라는 겁니다. 수익 분석법입니다. 수익 분석법 쉬워요. 엄청 쉬워요.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서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하여 기대되는 순수익에 뭐 대상 물건의 필요 경비를 더한다. 뭐 순수익 더하기 뭐 필요 재경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수익 분석법은 어떻게 구한다? 순수익 더하기 필요 재경비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았고요.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환원법 요거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정의에 대해서는 가볍게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요 정의를 파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가 방식입니다. 첫 번째, 뭐 원가법. 적산가액 구하는 거예요. 적산가액. 그래서 방법은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공제한다. 혹은 차감한다. 쉽게 설명하면 뺀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식은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다. 감가상각액을 뺍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가누계액을 뺀다. 자, 근데 이 감가누계액을 빼는 건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제조자 원가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감가누계액이 있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각각 구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각각 구하는 방법 잡으러 가봅시다. 자, 제조자 원가는 이겁니다. 제조자 원가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 있어서 신축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 새로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구하는 게 제조자 원가의 뜻이고요. 건물의 제조자 원가는요, 표준적 건설 비용과 통상의 부대 비용을 다 더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적 건설 비용은 뭐예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 등이 있는데 통상의 부대 비용 뭐가 있어요? 감독비, 이자, 조세공과금, 등기 비용이 있는데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뭐 모두 합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모두 합한다. 그쵸? 그래서 모두 합해서 무엇을 산정해야 되나?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세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 제곱미터당 제조자 원가법. 보통 지수법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그래서 신축 공사비를 다 더해서 구했죠. 거기에 신축 시점, 기준 시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시점, 건축 시점 언제나 얼마? 100. 그쵸? 왜? 그 해당 건물을 지었을 당시에, 그쵸? 이전에 지었을 당시에 기준 시점이 얼마? 100. 신축 시점 얼마? 현재. 지금 얼마?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신축 시점을 보통 100으로 많이 쓰고요. 기준 시점은 100보다 큰 값으로 많이 쓰게 되겠죠. 왜요? 이전에 지을 때 저게 얼마가 들었다? 100%라면 지금 얼마? 125. 기준 시점 얼마? 125. 많이 나오면 145.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축 공사비보다 더 든다, 적게 든다. 더 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왜요? 이전의 건물들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 변동률 적용법입니다. 변동률 적용법은 변동률 R과 기간 N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공사비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변동률 적용법은 문제 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제조자 원가는 뭐예요? 모두 더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배웠던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을 곱한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뭘로 나눈다? 연면적으로 나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조자 원가에서 이제 감가순역,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죠.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예요. 감가 누계액을 빼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가순역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자, 이제 감가순역에 대한 내용 좀 보시죠. 감가순역 요인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물리적 감가는요, 특히나 부서지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는 설계 형식 디자인이 노후화되거나 설비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경제적 감가 같은 경우에는요, 뭐예요? 인근, 부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에 대한 감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 수정의 요인은 세 가지, 방법은 세 가지로 합니다. 보통 정액법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액법을 사용하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일정 액씩 감가되는 것으로서 건물이나 구축물에 많이 쓰고요. 정율법 같은 경우에는 기계나 기구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기계나 동사에 많이 쓰는 건데 일정 율씩 감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액법에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정율법은 딱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 동안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액법을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환기금법은요. 내용 요소가 만료되고 나서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만큼 이자 상당액 부분을 포함하여 내용 요소로 산정하는 방법인데 상환기금법은 그렇게 힘주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린 뭐 본다? 정액법을 본다. 건물이나 구축물에 쓰는 것이고 매년 어떻게 일정 액씩 감가됩니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산정 방법은 제조자 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가율을 빼고요. 내용 요소 나누고요. 경제적 경과연수를 곱해서 감가수정액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산가액을 빠르게 계산하시려면요.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면 됩니다. 그럼 감가수정액 어떻게 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제조자 원가에서 잔존 가치율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만 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서 계산 문제 정리할 거니까요. 우리 기초 입문서에서는 적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방식이었고요. 비교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다 뭐예요? 나와 있는 거 다 곱해라. 나와 있는 거 다 나와 있는 거 곱한다.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해당 내역에 체크하면서 곱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 사례는 사정 보정 있고, 그쵸? 시점 수정, 가치형 성립 있고, 토지가액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기준은 뭐가 없어요? 인정 사정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지. 사정 보정 있다, 없다? 사정 보정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래사 정상화를 위해서 한번 해줘야 돼요. 사례 부동산은 아래로, 대상 부동산은 위로. 대상이니까 위로, 사례니까 아래는 뭐예요? 사례는 아래로, 대상은 뭐예요? 위로 보내주셔서
사례 부동산분의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으로 나눈 값을 통해서 거래 사례 자료를 정상화 한번 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 수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거래 시점, 기준 시점, 그렇죠? 사례는 아래로, 대상은 위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례 부동산 같은 경우 그리고 대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수가 직접 나온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뭐 다 곱한다. 다만 해당 내역을 체크하고 곱해라 라는 얘기예요. 문제 너무너무 쉬워요. 모든 사람 다 풀 수 있어요. 정말. 뭐만 있으면 계산기만 있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게 시장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자주 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온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맞춘다 라는 거가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수익환원법 지금 작년에 34회 시험에 안 나왔죠. 그러나 32회, 33회 시험에 연속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예요. 수익가액 되게 구하기 쉬워요. 뭐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눈다. 환원이율 시험에서 줍니다. 그래서 제시해 줍니다. 순수익 이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환원이율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클래식하게 문제가 나오면요. 보통 순수익을 구한다. 뭐 순영업소득을 구해서 뭘로 나눈다? 환원이율로 나눈다는 것이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순수익은요.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산정 방법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하고 영업경비 빼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업 현금 흐름. 그래서 가능총소득에서 뭐 뺀다?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그쵸? 뭐가 나와요?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뭐 뺀다? 영업 경비를 빼서 뭐예요? 순 영업 소득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순영업 소득을 뭘로 나누면 환원 이율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익 가액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순영업 소득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환원 이율도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환원 이율은 산정 방법 뭐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더해줍니다. 그리고 뭐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는요. 환원 이율 구할 때는요. 순수익 나누기 가격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봅시다. 수익 가액 구할 때는 무엇으로 순영업소 나누기 뭐 환원 이율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요거 2개 바꿀 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환원 이율 구하는 방식은 무엇을? 순소득 나누기 수익 가액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 가액은 순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환원 이율은 순소득 나누기 뭐 수익 가액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2개 잘 구분해 주시고요. 3번째 거도 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저당 상수랑 부채 감당률이랑 대부 비율 곱한다. 뭐 저, 부, 대 곱해서 뭐 구한다?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법으로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은 뭐 저, 부, 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원이율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토지끼리 곱하면 되고요. 건물은 건물끼리 곱해서 더한 값을 환원이율로 구할 수도 있다. 이건 뭐 투자 결합법이라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이율 구하는 건요. 2번과 3번과 4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가끔 나오는 거고 보통 2번, 3번, 4번 나오는 거고 3번, 4번이 주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까지 빠르게 계산하려면요. 가능총소득에서 뭐 빼고 공실 빼고 영업경비 빼서 환원이율로 나누면 수익까지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익
가액의 빠른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방식 7방법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드디어 대밀 상식할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가격 공시제도는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되세요. 자, 어려운 거 없지만 해당 문제에서 분명히 포함되는 부분이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격 공시제도가 혹시 나온다면 개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시, 군, 구가 나와야 된다는 점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토지는 뭘로 나눈다? 두 개의 가격을 공시합니다. 뭘로요?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를.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누가 공시합니까? 국장이 공시합니다. 조사 산정은 누가 합니까?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합니다. 심의는 누가 합니까? 중앙부동산에서 합니다. 세 번째, 공시는 언제 합니까? 2월 말까지 하는 건데요. 공시 기준일이 언제냐고요? 1월 1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시 기준일이 언제다?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공시하는 기준은 언제? 1월 1일인 거예요. 그리고 공시일은 언제예요? 2월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 따라 안 할게요. 기런 개별 시군구.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토지는 두 가지 정리했어요. 주택입니다. 주택은 세 가지 나뉘어요.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을 누가 공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 그리고 뭐? 주택. 맞죠? 개별은 무조건 뭐? 이런 시군구. 아시겠죠? 이런 시군구에서 하는 거고, 표준주택 가격 누가 조사 산정합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겁니다. 뭐? 중앙부동산. 그리고 언제까지 공시일은 1월 31일까지가 공시일인 거고요.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 가격, 이게 뭐예요? 아파트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어디에서 조사 산정합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합니다. 심의기관은 중앙부동산 심의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자, 잘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조사 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표준주택 누가 공시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누가 공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왜 교수님 공동주택 가격이 포함됩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공동주택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예요. 몇 프로? 75% 이상. 비중이 크니까 할 수밖에 없지. 나머지 25%밖에 안 돼요. 25% 채 안 돼요. 아시겠죠? 거의 80%에 육박하는 게 공동주택이에요. 다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달리 나온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네 집 중에 세 집 이상이 아파트라고요. 아시겠죠? 다 공동주택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일 수 있다. 아파트 혹은 뭐 다세대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개별주택 나오면 언제나 뭐 개별 공시지가든 개별 나오든 뭐 다 시군구이지만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국장이 공시하고 조사 누가 합니까? 감정평가법인이 합니다. 근데 집은 누가 조사 산정합니까? 한국부동산원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은 누가 합니까? 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누굽니까? 원희룡 장관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은 누가 조사 산정합니까? 부동산원에서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표준지 공시지가 땅은 누가 합니까?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조사 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 기준일은 다 언제? 1월 1일인 거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일이 언제? 2월 말. 개별은 얼마? 5월 31일. 표준주택은 언제? 1월 31일까지. 개별은 4월 30일까지 했었습니다. 주택끼리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공시제도를 어디다가 써먹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디 써먹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어디 써먹습니까? 거래지표, 기준, 정보 제공, 산정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썼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 감정평가할 때 써먹는 기준. 그쵸? 무슨 기준? 개별 감정평가할 때 써먹는 기준. 아시겠죠? 세 번째 정보 제공. 땅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할 때, 지가를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지표, 거래의 지표, 그리고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의 기준. 그쵸? 그리고 정보 제공,
국가나 지자체가 뭐예요? 업무 관련해서 쓸 때 뭐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지표, 기준, 정보 제공, 산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래 지표, 그렇죠? 거래 지표 그리고 기준 그리고 뭐 지가 산정, 그렇죠? 정보 제공,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요 어떨 때 써먹습니까? 과세할 때.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면 다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도 뭐 과세, 가격 정보, 그리고 뭐 과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거기 정산, 표준 주택 가격은 뭐 씁니까? 기준. 언제나 뭐 기준, 표준은 뭐 기준, 개별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기준. 그쵸? 여기 있잖아. 기준 여기 있잖아. 거래 지표 기준 있잖아. 그쵸? 기준. 그리고 뭐 정보 제공. 그리고 뭐 지가 산정. 뭐 언제나 기준이 되는 건 뭐 표준인 거죠. 기준은 뭐 표준인 거죠. 그리고 뭐 개별은 뭐 돈 내세요. 개별은 뭐 돈 내세요. 그래서 여기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은 뭐 과세하는데 기준이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정보 제공은 누가 합니까? 개별이랑 공동주택이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가격 공시에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것만 잠깐 보시죠. 자, 표준지를 공시할 때 공시사항의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표준주택을 공시할 때 공시사항을 보는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 지번. 표준주택 공시지가 뭐? 지번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은 단위 면적당 가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곱미터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 표준주택은 얼마? 원 이렇게만 쓰는 겁니다. 면적 및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대통령령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표준주택은요 무슨 면적? 대지 면적.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면적이 아니라 뭐 대지 면적인 거고요.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 뭐가요? 주택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은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다 똑같은 거니까요. 괜찮고 나머지는 뭐 가격, 대지 면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요거 2번, 3번, 4번이 체크의 구분 사항이니까요. 잘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사항과 표준주택 공시사항의 비교였습니다. 이의신청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의신청, 표준, 공동, 누구한테 갑니까? 국장에게 갑니다. 됐어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누구한테 갑니까? 시군구에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표준지 공시지가 뭐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이게 공시 기준일이 아니에요. 공시 기준일이 아니야. 왜? 공시 기준일은 언제나 1월 1일이잖아. 왜? 공시 기준일이 아니라고. 왜? 이건 1월 1일이잖아. 왜? 공시되어야 그걸 보고 이의신청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공시 기준일은 뭔데? 내가 이날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했다는 뜻이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때는 이의신청할 때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시일을 기준으로 30일이네. 공시일로부터 30일이네.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뭐 공시 기준일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뭐 할 때는요. 이의신청할 때는요. 뭐 언제나 뭐 공시일. 그쵸? 1월 31일. 그쵸? 4월 30일. 이렇게. 그래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라. 표준은 어디로? 국장으로. 공동은 어디로? 국장으로. 개별은 어디로? 시군구로. 개별은 어디로? 시군구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의신청까지였고요. 17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요. 요거 하나 보시죠. 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수 있는 경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계획 공시가 왜 공시합니까?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돈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돈 걷는 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계획 공시가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뭐예요?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게 뭐예요? 2번과 3번이에요. 뭐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뭐 돈 안 내는 거는 표준지 공시가가 있어도 계획 공시가를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겠죠. 왜요? 돈 거둘 일이 없으니까. 근데 1번 보세요. 1번. 1번 잘 봐야 돼.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나왔죠. 뭐 표준지로 뭐 선정된 토지. 그러면 이렇게만 나오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볼게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네요. 맞죠? 근데 이 표준지 공시가를 뭘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두 번 일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겠죠. 왜? 이미 표준지 공시가를 뭐예요? 조사 선정했어요. 누가 조사 선정했는데요? 감정평가법인이 조사 선정해서 뭐예요? 선정해줬어요. 근데 이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왜? 두 번 일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따로 개별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언제?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그쵸? 부담금이나 개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이건 이해됐죠? 세금 안 내는 거니까.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왜요? 두 번 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초인문서 저와 함께 모두 보셨어요. 기초인문서를 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동안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게 좀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인문서는요, 말 그대로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요, 후반부에 나왔던 계산 문제들이나 이렇게 좀 어렵고 까다로웠던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뭐, 여러분들이 스킵하면서 넘어가시면서 기초인문에서 뭘 다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체력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다짐으로 인해서 뭐다? 우리가 1월, 2월에 시작될 뭐다? 11월, 12월에 시작될 뭐? 기본 입문서에서도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기초 입문 강의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 기초 입문 강의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토대와 발판이 될 겁니다. 특히나 동차를 노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요, 이 기초 입문서부터 시작하시면요, 반드시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초 입문서 이 끝난 시점에서 기본으로 넘어오셔서 기본의 책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학습해 보도록 하죠. 기초 입문서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에서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그리고 기본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